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 양정숙 의원님만 이렇게 오셨는데 평상시에 이게 우리가 상생과 통일 포럼이란 게 2014년도 세월호를 겪고 뭔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동의한 당시에 이 40,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야가 이렇게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하는. 그래서 한 50여 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 우리 정세균 총리님이 이제 초대 민주당 쪽 공동대표고, 정우택 최고위원님이 현 국힘 쪽에 공동대표를 하고, 최창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상생과 통일 포럼을 출범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매년 지금처럼 봄철에는 이 경제 포럼을 하고 가을에는 산업 포럼을 이렇게 해오고, 그 중간에 통일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철에 했던 경제 포럼을 지난 3월 달에는 대선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더 늦출 수 없어서 오늘 했는데, 여러 우리 포럼에 이렇게 공동대표님이라든지 고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지방선거가 한참 진짜 마지막 기세를 갖다가 가름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넉넉하게 이기거나 지면은 올 수 있었을 건데, 워낙 초박빙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 인사에 빠질 수 없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이번 18번째인데요. 주제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소개된 지 불과 10여 년이지만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은 경제 생태계의 한 축이 되고 있고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허브가 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자산 산업의 법제화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루었지만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내용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최근 테나 루나 사태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이 사태는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시장으로 놓아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발표에 나서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련 산업계 당사자들까지 활발한 논의와 공감, 성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당정이 가상자산 긴급 자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 정기국회 때 청문회를 예고하고 규제 방안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투자자 보호를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제 그걸 주최하신 게 현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성일종 정책위원장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전략을 두고 인터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고요. 우리 성일종 위원장님도 역시 지금 충청도 선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못 오셨는데 오늘 진행된 이 내용을 갖다가 본인한테 자세하게 좀 알려달라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내일 인터뷰 때 오늘 진행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견을 그대로 전달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폴리뉴스는 현재 50여 분의 현직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국회를 통해서 이런 고견을 갖다가 알리고 또 실제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우춘 회장입니다. 폴리뉴스와 상생과 통일포럼의 이번 18차 금융포럼 공동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폴리뉴스는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2002년 우리 인터넷신문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는데 그 초창기부터 함께하고서 이 뉴미디어 시장, 인터넷 신문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켜 오는데 아주 중견 인터넷 신문입니다. 또 창간 22주년을 맞은 폴리뉴스는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의 정치 미디어를 넘어서 이제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여기 있었지만 이 선거 컨설팅 전문 기업 윈컴을 통해서 활발하게 국내 최고의 선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과 이쪽 인컴을 통해서 10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김 대표님은 또 저희 인터넷신문협회 현재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여야 정치인들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 대표님은 저희 인신협의 기둥 같은 리더입니다. 이번 18회를 맞은 금융포럼을 보며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한 폴리뉴스와 또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어젠다 세팅에 힘쓰는 상생과 통일포럼이 힘을 합쳐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인 디지털 자산시장 선점 전략, 또 정부의 역할, 또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기대가 됩니다. 요즘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상화폐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큰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능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금융포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우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식 국회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항상 정말 50여 분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사할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축사 준비를 안 해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축사하려고 다른 분들 오시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닌데 아마 선거 때라 많이 바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제 큰 정당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많기로 3개의 당을 꽂으라면 또 한 당이 있습니다. 어느 당인지 아십니까? 폴리당입니다. 네. 참 김능구 대표님께서 항상 토론의 주제를 잡는 거를 보고 정말 그 해안에 제가 깜짝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디지털 자산의 시장 선점을 위한 주제를 잡으셨는데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의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이 디지털 금융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들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루나 사태에서 보듯이 피해자만 지금 2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수일 만에 99.99% 이제 가치가 몰락해서 이게 세계 금융자산에서 증발된 금액이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258조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이 디지털 자산에 바로 투자할 수가 없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형 뭐 토큰이라든지 뭐 수탁자산 서비스 그런 방법으로 디지털 자산과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투자자도 보호하고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책 제안 또 법안을 만들 게 있으면은 법안 개정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국회에서 충실히 반영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뜻깊은 토론회 마련해 주신 김능구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행사 준비해 주신 폴리뉴스 관계자분들 항상 진짜 굉장히 폴리뉴스 기자분들이랑 그 전날 되면은 전전날부터 막 전화하시더라고요. 참석해달라고 되게 수고 많으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그 휴대폰으로 기사 보내주시는데 발췌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상생과 통일포럼 관계자분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기조발제 맡아주신 조정희 변호사님, 토론사회를 맡아주신 김태경 폴리뉴스, 토론발제 맡아주신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 연합회장님, 이수환 입법조사관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원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정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스페셜 인터뷰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것을 묵묵히 승부자의 길을 개척하면서 꾸려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나와주셨는데 우리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님. 박성준, 네. 아마 현장의 목소리이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척 당황스럽네요.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어쨌든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정보센터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축사할 정도의 레벨은 안 되고요. 그냥 그 그러니까 학계 입장하고 산업계 입장에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만 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를 시켜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떨리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시기에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라루나 사태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그게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장애 요소도 되지가 않고요. 어떤 사태가 있더라도 미래는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는 이번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오해가 더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하면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또는 실체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엄연히 특검법에도 가상자산이라는 말로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예. 그리고 기존 정부에서는 상당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부정책을 피셨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거는 새로운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연한 정책을 피시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또 갑자기 새롭게 대두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암호화폐라고 했다가 가상자산이라고 했다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대두가 되는데 그 용어를 모르시든요. 그 모든 그 속에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암호화폐가 바로 그 디지털 자산이고 디지털 자산의 표현 방식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국제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도 분명한 정의가 있는데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서로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바로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고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좀 사회의 어떤 지도자급 분들하고 또 국회의원, 입법부나 또 정보 정책 하시는 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냥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암호화폐 시대가 온다는 거를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이게 아니라 제정이 중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세상을 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냥 저는 달려갑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준 블록체인 센터장님은 학계와 산업계의 어떤 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 시장 선전 전략에 대해서 기조 발제 순서입니다. 오늘 기조 발제는 법무부 및 디코드의 대표이신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님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고려대와 미국 콜럼버스 로스쿨을 졸업했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뉴욕주 변호사 사격도 취득했습니다. 법무부 및 세종에서 오랜 기간 기업 자문을 수행했고 주한상공회에서 블록체인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임하고 현재 대한변협 블록체인 특별위원회와 스타트업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디지털 자산 특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원 입법 과정에서 많은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와 같이 공동 주최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우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국힘에서는 김일원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준희 대표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폴리뉴스 측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자산 선도국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대략적인 목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아닌 타자, 다른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조금 직관적으로 뽑아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를 봤을 때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폭발적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가총액이 5년 전에 140억 달러였는데 2021년 11월 기준 3조 달러가 됐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핀테크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기존 금융기관의 영역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가 전통 금융회사의 영역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표에 정리되어 있는 LG경제연구원의 표를 보시더라도 지급결제 분야, 자금중개 분야, 위험관리 분야, 정보관리 분야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맥킨지에서 발표한 핀테크 기업에 의한 은행업의 장식 전망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5년 Before Disruption 해서 좀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은행업도 핀테크 기업에 의해서 많이 잠식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런 전통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을 융합함으로써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정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피델리티나 US뱅크 같은 그런 기관에서 전담 조직과 법인을 구축하고 핀테크와 제휴를 하고 강력한 보안을 갖춘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BA 등은 가상화폐 매매 수탁 솔루션을 뱅킹 앱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리테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요. 국내 은행들도 지금 현행 은행법 하에서 직접 가상자산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작법인 설립이나 지분 투자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수탁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는 전통적인 은행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회사 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증권형 토큰 부분입니다. 미국 홍콩에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주식, 수익증권, 회사채, 출자 지분 등 여러 증권들을 토큰화해서 발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OSL Securities라는 회사는 아예 그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서 증권원 라이센스를 받아서 지금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고 있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벌써 미국 내 운영 중인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보다 가상화폐 규제가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증권형 토큰 분야나 실제로 그 자유롭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EC가 관리를 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관리 감독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몇몇 나라들처럼 사전 규제로 모든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규제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는 많이 보셨겠죠. 업비트에서 루나, 테라 관련된 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기업인 테라 루나의 올라 지금 규제 미비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습니다. 이게 테라 루나만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올바른 규제를 도입을 했다면 테라 루나와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2022년 3월 9일 몇 달 안 됐죠. 이게 미국 규제 환경,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환경에 대한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방향성에도 결국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혁신을 지원한다. 위험은 완화시킨다. 미국이 기술상의 주도권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국제적 논의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미국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 및 전 세계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고 시스템 리스크는 완화시킨다. 그런데 불법 금융 행위와 재반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시키고 제일 중요한 거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및 경제상의 경쟁력 부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증진한다. 내용을 보시면 투자자는 보호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이 2021년 11월 미국 규제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미국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성과 이를 감독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였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그 담보 부족 가능성, 알고리즘 위험성으로 인해서 발행기관은 은행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한을 했습니다. 특히 FSOC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메커니즘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유지되는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시장 상황 및 운영 리스크 등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증권 또는 파생 상품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바로 테라 루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제때 들어왔다면 테라 루나와 같은 사태에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미카라고 하죠. 가상자산 시장 법안입니다. 이거 오타가 있는데 유럽 집행위원회가 2020년 채택한 디지털 파이낸스 패키지의 일환이고 2024년 EU 전체에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총 9개의 장과 126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산 기반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백서 작성 등 발행 및 마케팅 관련 규제가 있고요. 토큰 발행자의 인허가 절차 및 의무사항, 백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발행자 인허가 절차 및 의무사항, 그리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인허가, 시장 남용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종합적인 법률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향후 법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22일에 기업성장변화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형 ICO를 승인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고요. AMF 승인을 받아서 유틸리티 토큰의 공모형 ICO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 발행은 종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런 그 가상자산 사업자나 토큰 발행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규정들을 이미 법안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전자적인 유가증권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발효시켰고요.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와 중앙예탁기관에 등록한 유가증권을 구별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라 하면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서 암호화폐 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등록부를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분산형으로 조직되는 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반조 방지 기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처분 또는 다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전자유가증권 등록부에 등기를 해야 하고 그게 암호화폐 등록부를 그러한 등록부의 하나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독일적인 관점이죠. 우리나라 등기부를 기재를 하는 것처럼 등기부를 분산형 암호화폐 등록부를 하나의 등기부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는 법안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항상 외국의 그 선진적인 제도를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솔직히 말하면 베끼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외국 회사에도 참조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법률, 우리의 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더 이상 수비적인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맞는 공격적인 사고, 길을 만들어내는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후행적인 사고에서 선제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도화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길은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시장은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죽이는 방식이 되어서도 안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방임을 내버려두는 그런 또 모습이 또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룰을 만들고 길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런 사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는 먼저 디지털 자산을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몇 년째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가상자산업법 또는 요즘은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전 도마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상자산업에 대해서, 암호화폐업에 대해서 정의, 진입, 규제, 행위준칙,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룰 세팅을 하는 법률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야지 STO가 됐건 뭐 NFT가 됐건 새로운 금융 상품, 새로운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어디다 어느 법률을 규정할 것인가 지금 주소 자체가 없거든요. 이거 다 특허법에 할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여기다 우리가 빨리 가상자산업법이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권형 가상자산을 허용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업법 또는 디지털 자산업법의 기본은 증권인 자산과 증권이 아닌 자산을 구별하고 증권인 자산에 대해서는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증권형 토큰의 발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토큰이 포섭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 안 할 거면 법률의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신탁 대상 자산은 열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대상만 신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자산 슈터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지금 회사들은 사실상 법률에 근거 없이 슈터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본질은 기존의 신탁과 비슷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신탁 대상 자산을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능하도록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증권형 토큰 발행이 허용이 되면 결국 그 모집 대출과 관련된 업무는 가장 잘하는 데가 기존의 증권회사들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수탁 업무는 은행이나 신탁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전통 금융기관들이 융합을 해서 진출해서 기존의 플레이어들과 함께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이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세적인 사고에서 공세적인 사고로 선진국의 격에 맞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사고를 강조드리는 건데요. 사실 법률 개정이 없어도 해석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 펀드에 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개념은 이익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그리고 그 결과를 투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전 등이라는 것은 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자본시장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투자 대상 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금전 그 밖에 가치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아서 투자 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게 집합투자인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가상자산이 포함이 안 될까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열려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본시장법상 넓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률 해석상으로는 가상자산 자체도 집합투자 개념상 금전 등이나 집합투자 대상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기존의 자산운용업, 기존의 집합투자업자들이 가상자산 펀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자산 펀드가 되건 어떤 형태의 펀드가 되건 기존의 집합투자 개념에 충분히 포섭이 될 수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일명 가상통합펀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가상통합펀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선언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안 돼요.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자유, 사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금융당국에서는 계속 선언으로 해결을 하고 있죠.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융합을 이끌어낼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민법 등 전통적인 법률의 개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나 파일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이 안 돼?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게 없는 거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은
유채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데이터 같은 것들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데이터 소유권은 민법상 소유권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까운 권리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NFT가 발전을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NFT라는 것은 디지털 파일의 원본성을 증명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장부와 같은 파일인데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사실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접근권으로 해석을 하지. 근데 그거를 증명하고 원본성을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NFT가 나왔죠.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은 그래서 NFT가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디지털 파일에 무슨 소유권이 인정돼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NFT나 메타버스에서의 부동산, 분양, 이런 시장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민법상 소유권 개념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결국은 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우리가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수록 민법상의 소유권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가상자산의 회계 처리 기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업비트나 빗썸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은 기타 자산으로 어느 정도 확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P2E 게임과 관련된 가상자산의 회계 처리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요. 특히 위메이드, 위믹스 매각 수익이 맨 처음에 매출로 잡았었는데 회사에서 이게 회계 기준원 권고에 따라서 부채로 바뀌게 되면서 완전히 그 대차대조표가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준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회계 기준원과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하고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론부터 감론적인 부분까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발표 이후에 토론으로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계속 같이 이야기를 듣고 팔로우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정책 시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자산 산업 현주소와 미국, 유럽 각국이 진행하고 있는 법제의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방향과 과제를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조정희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오늘 토론의 사회자와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사회는 저희 폴리뉴스의 상생과 혁신연구소장이신 김태경 박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김태경 박사님은 부산매일신문 논설위원과 동남발전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우 한국디지털자산산업자 연합회장님이십니다. 강 회장님께서는 기획재정부 경치협경제협력관과 탐나금융포럼 이사장,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입법조사체 이수환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준비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포럼을 보니까 우리 이수환 변호사님이 참여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수환 변호사님은 외환은행과 법무법인 한별, 현대로텀에 근무하였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을 소개합니다. 실장님은 현대경제연구원, 삼성 KPMG 경제연구원 등에 재직했으며 한양대 전임교수와 행안부, 국토부, 인사혁신처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후 진행을 김태경 박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를 맡은 김대기입니다. 이미 저를 비롯해서 토론자분들에 대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동시에 또 시간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온 내용으로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발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서 가상자산에 대한 많은 우리가 쟁점들을 우리 발치학에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의 현실을 토론을 통해서는 이제 앞으로 해당 정책의 방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이 결과적으로 수많은 가상방식체를 나와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소중한 지혜와 통찰을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논의는 토론 처음은 우선 이수환 국제법조사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법조사 이수환 조사관입니다. 일단 조정희 변호사님 발제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루나 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연일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일단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는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이런 입장도 있고 그리고 폰지 사기로 진작에 처벌을 하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려면 공시가 제대로 갖춰졌어야 했습니다. 공시 규제가 뒷받침이 됐어야 했는데 위험성이라든지 권리, 내용 이런 것들이 공시가 안 됐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금융당국도 조치를 취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현행법상 유사수신 규제법도 있고 사기도 있고 한데 금융당국이 아예 권한이 없었냐, 근거가 없었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일종의 경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국인이 사업자하고 피해자도 내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에도 접근을 할 수 있었고 미국 SEC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미러 프로토콜 합성 대상을 증거성 있는지에 대해서 소환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루나 테라에서는 이제 관할이 없다,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런 대응을 하고 공소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금융당국이 조금 기존 규제들을 토대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기존에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자들도 좀 더 자정 노력을 했다면 이런 사태를 좀 더 비용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2020년도에 발생했는데 기존의 개인 판매고를 회복하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업계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태가 한번 터지면 펀드 시장은 너무나 위축이 되고 그래서 잘 만든 펀드도 같이 죽는다 이런 대응을 입장을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위축, 투자자의 신뢰들이 없어지는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 규제의 기본 방향으로는 아까 양정수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금융 규제에서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동일기는 동일 규제, 이 원칙이 가상자산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리딩방 현재 그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규제가 되고 있고 신고 대상인데, 코인 리딩방도 주식 리딩방과 같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 리딩방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그 코인 리딩방을 규제할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융 상품과 유사한 것들, 투자에 준하는 것들은 자본시장 규제, 증권 규제, 동일을 기능하는 것에 대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이나 산업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업계의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면 ESG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정이 투명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경우에도 이제 어둠의 약간 재료 밖에서 활동할 것이 아니고 투명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ESG도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조정희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증권형은 미국, EU, 일본 쪽에서도 증권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고, 비증권형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 법안들이 8개 이상 만들어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진입 규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그리고 설명 의무 규제 등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기본법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기본법에서 디지털 자산을 분류를 하고 그 분류 기준, 분류 주체를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NFT도 지금 디지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NFT는 기초 자산이나 기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형이든 투자형이든 게임 아이템이든 예술품이든 이런 것들을 기능 또는 기초 자산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적용한 나래비를 가르마를 잘 타주는 이런 생각을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으로 인정이 되면 기존의 자본시장법이나 금소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비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 적용하는 방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금융연구원에서 그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적합성 원칙이나 그런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들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폰지 사기 규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문화 사태 때문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폰지 사기는 100년 전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이렇게 피해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사수신 행위 규제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기존 법률로도 이제 금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이 2000년도에 제정된 이후 한 번 정의 규정 살짝 바뀌고 나서 제대로 정비된 적은 없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기존의 법률로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신종 금융 사기 기법, 가상자산과 연계된 거 이런 범죄들을 막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법무부에 이제 물어보면 법무부 쪽에서는 기존의 유사수신 행위 규제를 토대로 판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수사 실무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금융당국의 입장을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그 대상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그리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제가 ESG를 말씀드렸었는데 시장감시위원회 도입도 일종의 ESG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문화태아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적인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 활동으로서 한국 거래소에서 있는 그
시장감시위원회가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시장 감시나 분쟁 조정 등 자율 규제 업무를 시장감시위원회에 근거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상의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서 예방 조치를 하고 불건전 매매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하도록 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역시 ESG 투명화, 과정의 투명화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정된 시간도 불구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안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김강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환을 같이 보시면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책자의 64페이지부터 같이 보시면서 시작해 볼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은행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헤아려 보면 대략 0.1회, 우리 계산을 보면 0.1회 정도 한 달에 다녀오는 게 아닐까. 이 중에 한 5분만 다녀왔다고 쳐봐도 그렇게 계산이 되죠. 65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당연히 될 것 같은데. 네. 65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실제 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흐름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2005년 우리 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던, 은행 방문해서 은행 서비스 이용했던 그 비중이 4분의 1이 넘었다면 지금은 5%에 가까운 수준. 그러면서 소위 지점을 축소하는 그 금융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자산 경량화라는 거대한 트렌드죠. 금융산업도 이 비대면화, 디지털 대전환에 걸맞게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안건이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어드린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비대면이라는 것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키오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건 당연한 비대면화고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날 일이 없게 만들어지는 게 키오스크인데, 아직 불편하죠. 아직 불편하지만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난 더 편해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말 그대로의 언택트를 만드는 건데요.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바이두에서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키오스크 앞에 서면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본다.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사람을 데이터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마실지, 뭘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고르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알아보고 당신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매의사결정 과정이 짧죠. 예스만 누르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치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실 때 현금이나 카드를 따로 꺼내십니까? 아니면 자동 결제가 됩니까? 자동 결제되죠. 마찬가지로 안면인식 기술과 나의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거래 정보, 지급결제 수단까지 같이 등록됨으로써 오히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택트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그 흐름인데요. 그 속에서 금융사가 그 언택트 금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이 금융산업을 오히려 넘나들면서 금융산업을 진출하면서 이 금융 서비스의 언택트화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실제 66페이지 보시면 가팜 혹은 배트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상위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JP모건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시가총액을 훨씬 넘습니다. 자본력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은 우리가 굉장히 크게 눈여겨볼 만한 일인데요.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송금이라는 금융 서비스, 지급결제, 자산관리, 대출중개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걸쳐서 이제 비금융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전달하더라. 이런 게 빅블러 현상이라도 보고, 빅테크와 테크핀 기업들의 격돌이라고도 보고, 또 한 가지는 언번들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융사가 전달하는 금융 서비스 패키지, 번들 전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은 그 번들 중에 그걸 다 해체시킵니다. 언번들링이죠. 해체시켜놓고 수백 가지 금융 서비스를 다 전달해보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딱 골라서 내가 최고로 잘 전달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당연히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금융 서비스만큼은 내가 더 잘 전달할 수 있어 라는 입장을 보이는 거죠. 6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전통적인 기업, 전통적인 아날로그 기업마저 우리가 금융사 할래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산업을 놓고 테크놀로지 기업과 전통 기업들이 내가 금융사가 될래 라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이미 우리는 커피 기업이 아니다, 우린 데이터 기업이다, 우린 금융사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대표적인 증거를 보여드리면, 스타벅스와 국내 전자금융업체들 간의 간편결제 선물 충전금을 보시면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를 다 합해도 스타벅스 하나한테 안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들은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우리는 금융사다라고 선언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그 금융결제라든가 지급결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상, 보험 이런 영역까지 진출해 나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빅블러 현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비금융 기업들은 플랫폼을 무기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왜 금융사들은 이 금융 서비스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적인 제한 때문에 왜 비금융 서비스로 진출을 못하는 그 한계에 봉착해 있는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이 금융업계에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일단락을 먼저 짚고요. 그 다음 6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래금융 말고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강조해 보면, 앞에 강조했었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ICO가 이 산업을 리드해 나갔었어요. 근데 향후에는 STO 중심으로 증권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는 ICO마저도 어렵다, 이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안에서, 우리나라 산업 안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규제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어디까지 우리 생각을 해도, 왜 우리는 우리 한국 산업 내에서 산업끼리의 경쟁을 자꾸 걱정해야 하는지, 이런 게 좀 저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금융산업의 트렌드를 간략하게만 보면, 일본 금융사의 STO 상품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SBI 홀딩스라든가 미쓰비 스미모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요. 글로벌 금융사들의 디지털 자산 내재화 흐름을 보시면,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골드만삭스의 흐름, 또 법인을 신설해서 접근하는 또 JP모건의 흐름, 또 해외 진출하는 사업,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9페이지에 제시한 JP모건 사례를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나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로드맵을 통해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그냥 내부 교육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어떤 기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보다 확장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이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고, 우닉스라는 법인을 신설해서 이 디지털 자산 사업을 내재화하고 있는 흐름을 뚜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내에서 그 디지털 금융 정책 지원을 해본다면,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나 비금융 사업으로의 진출도 열어놔야 된다. 말 그대로 비금융사가 금융 서비스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듯이, 금융사도 비금융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같은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기울어지지 않은
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들을 제가 제시해놨습니다. 보험사의 비보험 서비스 장려 정책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오늘 주제에 걸맞게 마지막 디지털 금융 정책 제안으로서 두 번째는 이 금융사들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맞물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업 같은 경우 핵심 역량에 기초한 그 디지털 자산 내재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앞에 제시한 여러 가지 사례처럼 이종업체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디지털 자산을 매개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융업도 그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 얼마 전에 발표됐던 BIS 보고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가상자산이 확산됨에 따라서 은행 예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신용카드 점유율도 잠식되고 은행 송금 업무도 대체가 되고 이런 전통적인 금융업에만 머물다 보면 금융업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말 그대로 금융업도 핵심 역량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 내재화라는 이런 전략 추진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가야만 하겠다라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앞에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글로벌 금융사들의 움직임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차이가 납니다. 그건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볼 수 있지만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오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와야 되는 건데 금융사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자, 두 번째 제안을 드려본다면 신정부의 이 가상경제 육성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금융업의 비즈니스 모델 추진이 역시 필요합니다. 전문 금융기관 설립이 한 주된 공약 방향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 영역이라든가 그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핵심 시장을 진출해야 되고요.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과 디지털 자산과의 연계 서비스 이런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또 STO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창출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기회를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제도적 장치가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김강석 위원님의 토론 내용은 굉장히 좀 색다르게 봤습니다. 최근에 한 1년간 저희가 이슈들이 보다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상자산의 어떤 금융 문제 이런 데에 대한 것을 금융, 빅테크 기업들이 사례를 들어서 새로운 정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상당히 잘 체계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시면은 돈벌거리들을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업계의 의견들을 총대변해서 강승원 회장님께서 토론 마지막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글로벌 선도국, 글로벌 허브 코리아 그것을 우리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하고 핀테크 학회가 20대 대선 아젠다로 네이밍을 했는데 오늘 이 트렌드를 써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행정가, 정책가입니다. 이제는 총론은 그만하고 깨알 같은 입법화, 정책화, 페이퍼 작업에 들어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2, 3년이라는 시간을 대한민국이 놓친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자산의 변방 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광석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변 국가가 되면 차기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현재 30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점차 40위, 50위권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또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2,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압축적 성장을 통해서 추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책자를 보십시오. 48페이지, 49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랍니까? 행정명령에 3월에 서명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목표는 달러 기축통화에 의해 이어서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에서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대장을 해야 되겠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럽연합이라든지 영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등은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를 법제화, 정책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다음 50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왜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과 글로벌 허브에 매달릴까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아랍에미리트의 상관에 멘트를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웹 3.0 시대의 디지털 경제에 상당한 주도권을 확보를 하면서 아울러서 일자리, 투자 유치, 지역과 국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랍에미리트 장관의 멘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자산 사업을 요청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왜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 WFP의 그 회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자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고 디지털 혁명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우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쓰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확장됩니다. 그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가 확장될 수 있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경제의 기초적 인프라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쓰는 얘기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미래권 기업까지도 탄생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을 쓰지 않고 해마다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신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 없이 법과 정책만 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 그럼 51페이지를 보세요. 한국의 정책 방향은 지난 5년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지난 11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인 경우에 공약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면 시장은 국내 시장, 정책의 방향은 투자자 보호에 머물러 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하고 한국핀테크학회가 지난 4일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부분은요, 대한민국은 5천만이라는 인구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지향형, 외국 시장 지향형으로 가지 않는 산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에 보면 외국 시장 지향형이라는 부분이 없다. 정책 비전과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약했던 상당한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관계부처간 협업 대책을 구축하고 컨트롤 담당
하겠다는 정부 부처에 대한 이런 탐구가 없어요. 두 번째, 젊은 금융기관 육성, 특히 중요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개발 육성하겠다는 부분이 언급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세 번째, 끝으로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보세요.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법제화 정책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52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현재 수는 뭔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 앞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세계 주요 국가 대비 각 분야별로 3년에서 5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2026년도에 대한민국이 법제도와 정책만 잘하면 시장의 규모는 1000조 원으로서 330%, 4만 개의 일자리와 5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신개념 신성장 산업이라고 분명히 분석 발표를 했다. 그리고 그간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만의 잠재를 정리를 52페이지 했죠. 자, 디지털 ICT 강국이다. 그리고 세계 시장 3위, 국민들의 관심사, 특히 중요한 것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한류팬. 우리는 이미 글로벌 시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행정력도 구비가 되어 있다. 또 사례를 보자. 아까 우리 조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특히 지난번 김영삼 정부 당시에 세계 최초의 정통부를 만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견인하고 있는 ICT 산업을 만들었었던 것처럼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면 아직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자산 시장 허브가 가능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53페이지 끝으로 결론을 내리죠. 정책 제안입니다. 빨리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정하자. 국내 시장 투자자 보호에 머물지 말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투자자 보호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금융산업은 규제가 아니라 제도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산업의 육성을 하자.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지 않고 법과 정책만 잘하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허브 코리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법적 법에 근거한 초법적 규제, 의도적 방치 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현안을 빨리 해소하자. 아울러서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세 가지만 제안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첫 번째,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에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 시장을 헤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법 제정 과정에서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정부 부처가 설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되면 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2, 3년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압축적 성장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내에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왔습니다. 시원한
산업계와 또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를 하셨던 조정희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토론자 한 분 한 분의 토론 내용들이 제가 블록체인 협회 이사장으로서 다녔던 수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돌아가셔서 오늘 자료를 통해서 많은 정책적 함의를 한 번 더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낳을 한국 사회의 경쟁과 미래 이런 것들이 또다시 제도와 법, 정치, 맥에 부딪혀서 그 소중한 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폴리뉴스가 앞장서서 그 험난한 과제들을 해결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과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모두 다 함께 박수를 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